본론입니다. 저는 제가 모르는 거 안다고 잘난 척하지 않습니다. 그건 거짓말이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데려와서 가르쳐 드리면 되니까. 요 분이죠. 리루. 히말라야 캐피탈의 창업자이자 사장인 분이고요. 찰리 먼거가 이 이상 천재는 없다. 중국의 워렌 버핏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분이 이제 이 책을 썼어요. 문명, 현대화, 그리고 가치 투자와 중국이라는 책을 썼는데, 제가 이제 비행기에서 어, 쉬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습니다. 상당히 어, 쉽게 쓰셨고 어려운 내용인데 쉽게 쓰셨고 저한테는 배울 점이 충분히 있던 책이고요. 제가 썼던 부자들은 이런 주식을 삽니다가 세 번째 책인데 두 번째 책인데 그 책이 중국어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리루가 LA에 사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보내드려야겠다. 이분이랑 친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감명받으면서 읽었고, 이 리루는 찰리 먼거랑 14년인가 동안 매주 저녁 식사를 했대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인정받은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중국에서 젊은 시절을 보내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이제 대학교 그리고 창업을 하신 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국 얘기를 해볼게요. 그 전에 요걸 알고 가야 돼요. 이 리루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아주 기초적인 거 하나는 알아야 됩니다. 요 하나를 모르면 뒤에 얘기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리루가 생각하는 인류 문명의 발전 단계가 세 가지 있거든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1.0입니다. 그러니까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가 출현한 이후에 초기 수렵 채집 시대를 이 사람은 1.0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2.0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기원전 9천년경에 우리가 아는 그 4대 문명 있잖아요. 그중에 가장 빠른 게 메소포타미아 문명인데 여기에서 농업과 목축업이 처음 등장하면서 수렵 채집 시대에 비해서 상당히 강력한 GDP 창출 능력을 보여준 시대. 근데 2.0이 상당히 강력한 GDP 창출 능력을 갖췄지만 그거는 1.0에 비해서인 거고 지금까지의 세상과 비교했을 때는 수평으로 보일 만큼 인류의 발전이 없었던 것처럼 보일 만큼 2.0까지는 아무것도 아니다. 뭐랑 비교하면 3.0과 비교하면 3.0이 뭐냐? 요 애덤 스미스하고 데이비드 리카도가 나온 이후에 과거 200년 동안 교환을 매개로 진행된 자유시장 경제입니다. 이 애덤 스미스 보이지 않는 손 뭔지 알죠? 수요가 높은 것은 가격이 올라가고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을 늘리고 공급이 너무 많아지면 다시 가격이 떨어지고 그럼 다시 수요가 늘어나는 이 경제학의 기본 시장 경제를 얘기한 거고요. 데이비드 리카도의 비교 우위론 같은 경우에는 이 각 커뮤니티, 각 국가가 각자 잘하는 것만 해가지고 서로 바꿔 교환을 하면 둘 다 좋아진다는 거예요. 둘 다. 예를 들면 A 국가는 너무너무 부강하고 똑똑해. 그래서 반도체를 만들어. B 국가는 발전이 너무 안 돼가지고 그냥 여전히 농업만 하고 있어. 그렇다 하더라도 둘이 교환을 하면 이 B 국가도 좋아지고 A 국가 같은 경우는 농업에 쓰여야 될 게 필수적인 거니까 농업에 쓰여야 될 리소스, 뭐 시간이라든지 비용, 인건비 이런 것들을 B 국가에 위탁할 수 있으니까 A 국가는 반도체에 집중하면서 더 반도체를 잘 만들어내고 그 반도체를 싼 값에 또 B 국가에 팔아주면 B 국가도 발전할 수 있으니까 서로 좋다라고 하는 게 비교 우위론이거든요. 요게 이 리루가 얘기하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요까지는 이제 상식이에요. 이제 본격적으로 리루가 생각하는 중국 시장 투자해야 되냐? 언제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 문명에서 정부와 시장의 역할입니다. 정부는 방대한 관료 체계라서 합의, 뭐 상하, 협조 관계를 통해서 업무를 추진합니다.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예측 가능한 목표가 있어야 되고 예산과 계획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정부가 강력한 뭐 목표, 계획, 예산 이런 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건 어디에서 유리하냐 하면 선진국을 추격하고자 할 때 매우 용이합니다. 인프라를 건설하는 거, 다리 놓고 발전소 짓고 고속도로 깔고 철도 놓고 그다음에 전통 산업의 육성, 돈이 많이 필요해. 그러면 뭐 화학단지, 철강단지 이런 걸 만들려면 정부에서 돈도 막 빌려주고 땅도 싸게 쓸 수 있게 해주고 이렇게 해줘서 선진국이 될 때까지, 선진국까지는 아니고 선진국을 따라가는 데까지는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거죠. 이게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중국이 성장한 이유죠. 인도가 성장하는 이유, 베트남이 성장한 이유도 다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대한민국처럼 정말 선진국의 반열에 오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정부의 역할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부는 선진국을 추격하는 데는 도움을 주는데 추격 다 한 다음에 이제 앞서 나가야 되잖아. 근데 창의성이 없으면 정부는 어떤 조직이라고 했죠? 방대한 관료 체계. 이기 때문에 창의성이 없어. 할 수가 없는 거야. 미래 예측이 안 돼요. 그러면 중진국까지 딱 따라왔어. 그 다음에 잘해야 되는 건 뭐냐면 창조적 파괴를 통해서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자유 경쟁 시장이 필연적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국은 그런 경제까지 갈 수 있을까? 아니면 정부의 역할만 따르다가 중진국에서 끝날 것인가?를 이제 리루가 또 전망을 합니다. 리루의 전망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중국 경제가 정부 주도의 경제에서 완전한 자유시장 경제로 전환할 거다. 그리고 전환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환되고 나면 어떻게 바뀌냐? 지금까지는 뭐 인건비 비즈니스, 제조업 비즈니스, 수출업 이런 것들이 주를 이뤘다면 앞으로는 내수와 서비스가 GDP의 주요 부분을 차지할 거다. 지금 일본하고 미국처럼 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금융, 에너지, 토지 이런 것들이 국유기업 뭐 정부가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 완전히 개방될 것이다. 그리고 사회보험제도가 점진적으로 개선됨에 따라서 사회보험제도 뭐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의료보험, 건강보험, 그다음에 뭐 산업재해, 퇴직연금, 그다음에 국민연금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거를 외부에 위탁하면 그들이 알아서 수익을 많이 내야 돼. 수익을 많이 내서 다시 보장을 많이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주식시장이나 은행, 기타 금융 쪽으로 실물 경제에 효과적으로 진입을 하면서 돈이 많아졌네? 그럼 이거 돈을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서 투자를 해야 돼. 투자를 받았어? 그러면 이걸 돈을 잘 갚고 뭐 주가를 올리고 배당금을 많이 주려면 또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업종에 투자를 해야 돼. 그러면서 우리나라 기업이 좋은 걸 만들어냈어? 그럼 내가 써야지. 라고 하는 이 자본, 기업, 소비의 유기적인 선순환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고 나면 현재 도시, 농촌 이렇게 나누어져 있던 이분법이 무너지고 도시화가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거다. 그러고 나면 계속해서 장기 성장을 해서 대체로 선진국의 수준을 따라잡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그렇게 될 거냐? 그럼 뭐 중국에 몰빵하면 되죠. 근데 이제 리루가 두 가지. 근데 중국이 너네 이 사람이 지금 미국 국적이에요. 너네 요런 식으로 큰 실수를 하면 큰일 난다라고 실수를 두 가지 얘기했거든요. 이 두 가지 실수를 하면 중국이 선진국을 따라잡지 못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실수냐? 첫 번째, 미국 매파와 정면으로 맞서 싸우다가 러시아처럼 미국 질서에 대한 도전자가 되는. 그렇게 되면 미국 주류가 빠르게 결집하고 중국 경제를 전 세계 경제에서 분리를 해버릴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엄청나게 싸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세계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주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미국에 이길 것이다. 중국은 질 것이다. 미국이랑 싸우면. 예를 들어서 화웨이의 경우에 미국과 화웨이가 싸우게 된다면
화웨이가 5G 시장에서 세계 1등인데, 그러면 세계적으로 5G 발전이 늦어질 거다. 하지만 자유시장 경제를 잘 도입한 미국, 유럽 회사들이 결국엔 따라잡고 화웨이는 1등을 뺏길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중국이 결국에 폐쇄적인 상태로 후퇴를 한다면은, 어, 상당 기간은 자급자족하겠지만 결국 위축될 거다. 근데 보세요. 이게 언제 쓴 얘기냐면 2013년 4월에 출간된 얘기고 이게 리루의 부하 직원 파트너하고의 이 대담을 통해서 만들어진 책인데 그 대담을 하기 전에 이제 10년이에요. 근데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2016년 트럼프 대통령 당선됐죠? 미중 무역 분쟁 시작됐죠? 2018년 딱 화웨이 딸입니다. 2세 딸이 캐나다에서 잡혀갔죠? 그 이후에 미국, 영국, 독일은 화웨이를 퇴출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 하면 리루가 앞으로 적게는 3년, 길게는 1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예측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신뢰해도 좋다라는 거고요. 실수가 한 가지만 있어요. 두 번째 나옵니다. 경제 정책에서 포퓰리즘으로 나아가면 이 큰 실수가 될 것이다. 포퓰리즘 뭐냐? 좋든 나쁘든 정부의 개입을 늘리고 외국인 투자를 배제하고 기술이 우수하든 아니든 항상 자국 기업만을 우선하면서 폐쇄적으로 자력갱생을 도모해 나가는 것 또는 민족주의 쪽으로 나아가는 것. 그러면 어떻게 되냐? 결국에 큰 상처를 입게 된다. 자, 근데 어떻게 했어요? 2020년 알리바바 마윈 창업자 구금됐다는 썰이 있었죠. 2021년 시진핑 주석이 공동부유 정책이겠죠. 공동부유 정책이야말로 포퓰리즘이죠. 그리고 민족주의. 우리는 이제 충분히 돈 많이 버니까 우리끼리 먹고 살자. 그러고 나서 다행히도 최근에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 정책을 발표하긴 했는데 이것 또한 길게는 11년, 짧게는 7년 후의 미래를 리루가 아주 정확하게 예측하고 있는 거고 안타깝게도 자신이 예측했던 큰 실수 두 가지를 시진핑 정부가 모두 저질러 버렸습니다. 그거의 결과값이 뭐예요? 큰 실수를 저지르면 당연히 자본시장이 안 좋았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안 좋았던 겁니다. 미국은 좋았는데 중국은 계속해서 안 좋았던 거죠.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정말로 어떻게 해야 될지가 나와요. 이 얘기는 리루가 북경대학교에서 강의한 거를 가져온 겁니다. 2015년 10월에 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 전, 코로나 전입니다. 어, 그때 당시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 3.0 문명의 큰 길, 거대한 세계 자유 경쟁 시장을 이 진짜 너무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잠시 이탈하는 때가 올 것이다. 전 지금 다시 소름 돋았어. 이 얘기를 하고 2년, 3년 만에 실제로 중국이 이 시장 경제에서 이탈했고요. 그러고 나서 지금 7, 8년 만에 다시 돌아오냐 마냐의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잠시 이탈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충분한 안전 마진이 생긴다고 했어요. 싸진다는 거예요. 싸진다. 중국 사람들이 뭐 똑똑하고 돈 좋아하고 내수시장 크고 사람 많고 한 거는 바뀌지 않았어요. 근데 공동부윤이 뭐니 하면서 미중 무역 분쟁이니 뭐니 하면서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 안 좋아져서 주가가 싸졌죠. 나라의 브랜드 가치가 아주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 가치 투자를 진행할 때다. 왜냐하면 이 이탈 행위는 곧바로 수정될 것이다. 이것도 이 사람 생각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곧바로가 언제냐?
2015년 10월 얘기하고 2016년, 17년부터 이탈하기 시작했는데 이탈해가지고 야 벌써 7년이 지났는데 무슨 곧바로냐 리루 틀렸네 라고 얘기하실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 뭐라고 했냐? 이 곧바로는 우리의 수명 주기, 인간의 수명 주기로 볼 때는 길 수 있지만 견딜 수 있는 시간. 일단 견딘다, 견딘다. 인간 수명을 100세로 보고요. 한 30대부터 투자를 한다. 그럼 70년 이하라는 거고요. 그죠? 근데 길 수는 있으니까 뭐 3년 이상은 되는 시간인 것 같아. 내 생각에. 짧다 한 1, 2년? 그건 너무 짧은 거지. 나라의 정책을 얘기하기로는. 그 3년부터 한 몇십 년 정도의 기간일 수 있는 거고 또 하나의 힌트를 구체적으로 줍니다. 이 실패의 시장 혼미 상태는 지난 10여 년 동안 우리가 겪은 연속적인 위기보다 덜 무서운 기간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2015년에 얘기를 했고 지난 10년에 겪은 시장 실패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시장 실패 하나밖에 없어요. 서브프라임 모기지입니다. 그죠? IT 버블은 이미 2000, 2001, 2002니까 해당이 안 되죠. IMF 동아시아 외환위기 이거는 더 전이니까 해당 안 되죠. 카드 버블 우리나라 거니까 해당 안 되죠. 그 다음에 코로나 미중 무역 분쟁 이건 그 다음이죠. 2015년 다음이죠. 그러니까 딱 하나 서프라임 모기지. 서프라임 모기지가 2007년부터 해서 길게는 2009년, 2010년까지 이어졌잖아요. 그 정도로 본다면 그만큼 정도의 위기가 있을 수 있다. 그때 서프라임 모기지 때 주가 우리나라 주가 반토막 이상 났거든요. 그런 걸로 보면은 중국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에서 반등할 거냐, 어느 정도에 투자해야 되냐를 저는 충분히 힌트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 나름대로 본다면 여전히 중국 주식시장이 아주 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 저는 인간의 수명 주기로 투자하고 싶진 않아요. 10년도 너무 길어요, 저한테는 사실. 왜냐하면 고객 자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이 펀드의 수익률은 어쨌든 1년 단위로 평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2년 이내 정도로 보면 저의 인내심을 그 정도 이내에는 뭔가 좋은 시기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리루 같은 경우에는 물론 애국심이 있겠죠. 국적을 바꿨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 이후에 시진핑 정부가 이런 식으로 할지를 뭐 미래에서 온 사람은 아니니까 100% 알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의 시각이 어떠냐는 좀 지켜봐야 되지만 어, 일단 이 사람의 식견에 놀랍고 그 식견이 저는 지금도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